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34회 메타버스 강의를 담당하게 될 AI 에듀의 김계철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실시되는 34회 ADSP 예상 대비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1시간 한 40분에서 50분 수업을 하고 한 10분 휴식을 갖고 바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게 된 교환을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테고 그 교환은 우리 그동안에 실시됐던 기출문제 1000문제를 바탕으로 또 우리 시험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기사 또는 사회조사 분석사 문제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문제는 굉장히 주기적 패턴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환은 여러분 해당되는 QR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로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형태라기보다도 여러분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 강의 형태는 출제 키워드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자, 오늘 왜 그러죠, 여기? 자,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 2번 눌러주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자꾸만 채팅창에 올라와서요. 제가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 1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해당되는 출제 키워드는 비록 객관식 문제지만 언제든지 단답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번 문항에서는 딥러닝이 출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 해당되는 1번이 객관형 문제지만 딥러닝을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가능한데요. 우리 3과목에서 인공신경망 학습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익층이 2개 이상인 것을 우리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게 되고 이 다른 용어를 우리 딥러닝이라고 하게 돼요.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물어보는 딥러닝을 물어보는 문제 단답형 출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객관형 문제잖아요. 딥러닝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대표적인 알고리즘 3개 정도는 기억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그동안 4번 정도 출제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CNN이라고 하게 되고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두 번째는 RNN은 순환신경망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또 세 번째는 오토인코더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밖에도 딥러닝 알고리즘 더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로 이와 같은 분류 문제, 즉 딥러닝 알고리즘이 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해당되는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럼 4번에 나와 있는 SVM은 무엇이냐? 바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분류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딥러닝과 관련된 대비되는 단답형 문제 예상해 보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채팅창이 안 들려온다는 너무 많아서요. 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안 들리시면 우리 2번 눌러주세요. 2번 제 목소리 안 들리시면 자,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 하시는 분 2번 눌러주세요. 싱크로가 안 맞아요? 계속 싱크로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주셔서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까? 그래요? 자, 이 강의가 내일 또 녹화 강의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되니까, 예, 잘 된다고 하니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문제가 어려워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 주기적으로 나올 차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해당되는 문제 패턴이 약간 주기성을 갖고 있는 연관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문제는 문제가 어렵기보다는 암묵지와 형식지가 이번 차시에 나올 차례가
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첫 번째 암묵지와 형식지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 첫 번째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이 암묵지와 형식지가 만들어진 네 가지 상호작용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2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가 2번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면, 자, 네 가지 상호작용 중에서 공통어와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를 정의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즉, 암묵지에서 우리 형식지로 언제 바뀌는지 그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가 이번 차시에 예상되는 문제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과목, 2과목은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올 것인지 예상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2번 같은 문제는 그동안 최근 2회, 3회 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차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1과목에서 꼼꼼하게 여러분이 학습하고 이해해야 될 파트, 바로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에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교재에는 세 가지로 우리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분류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첫 번째 여러분이 보기에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구글에서 여러분 검색 키워드 뭐에 해당이 된다? 반복적 사용에 해당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건 다목적 용이죠, 그죠? 해당되는 충전소 위치와 충전 시간, 배터리 충전 시간, 다목적 용이다. 세 번째는 아마존의 킨들의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석 기술이 개발이 된 부분이다. 그래서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연결이 돼서 꼼꼼하게 학습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 세 가지 이유라 할 수가 있고, 자, 네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빅데이터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렌즈와 플랫폼에 관련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출제라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구글에서 얘기하는 렌즈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렌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 현미경이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된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하게 되듯이 우리 앵글 앤 뷰어 역시 자, 수많은 미국의 책을 디지털화 시켜서 언제 미국이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렌즈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 여기서 국한하면 안 되고 4번 플랫폼의 역할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번 차시에 나오게 되면 렌즈 아니면 플랫폼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는 데이터, 객관적 사실로서 정성적과 정량적 데이터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고 너무 많이 출제가 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를 구분할 때 우리 정성적 데이터는 설문조사라고 했고 설문조사에서 말 그대로 주관식으로 대답하는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3번에서 정답은 3번인데요. 모든 설문조사가 비정형 데이터 또는 정성적 데이터라고 하면 오답복이라고 여러분한테 포인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문조사도 코딩이 가능한 객관형 설문조사는 정량적 데이터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번의 오답이 3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전략적 가치 기반을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자, 이와 같은 전략적 가치 기반을 하게 되는 건 뭘까요? 기존에 있는 성과 사업을 뛰어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에 있는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치 분석적을 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1, 2, 3, 4번이 있는데요. 자, 해당되는 문항 오답 보기는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잘못된 키워드라는 것은 성과 유지가 잘못된 오답 키워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나 보시면 NoSQL 관련된 DB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 교재 문제와 요약편에 보시면
우리 요약 1과목의 42번 해당되는 것이 하둡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1980년대 이후에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DB, RDB로서는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하둡과 NoSQL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공통점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DB다. 교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조금 달라요. 우리 하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스크 기반으로 된 DB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한 번에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데이터를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게 되는 우리는 데이터 처리를 배치 타입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NoSQ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 스키마가 유연하고 다양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하둡과 NoSQL 두 개 다 중요한 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고 다른 점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둡이라는 건 디스크 기반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게 되는 배치 타입이라 할 수가 있고 NoSQL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왜 NoSQL과 관련된 저장 제품을 물어보는 거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러 가지 NoSQL 제품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카산드라, HBase, 레디스 여러 가지 등장을 하게 되고 33회 때 이와 같은 NoSQL과 RDB 구분하는 문제 출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겠죠. 우리 시험 문제는 굉장히 다른 데이터 시험의 경계에 직면해 있어요. 이와 같은 시험은 정보 처리 기사와 관련된 시험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NoSQL에 관련된 제품들이 왜 출제가 되는지 이유를 알고 암기하고 학습하는 거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NoSQL은 다양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다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타입 정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해당되는 제품이 구글의 빅테이블, HBase, 카산드라가 바로 이때 사용되는 NoSQL 제품들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둡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관련된 문제 은행이 어느 정도 많이 고갈이 되어 있고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출제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 응시를 다 해서 100% 합격을 하게 되면 이 시험 자체가 아마 없어지게 될 겁니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다른 데이터 검정의 경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계를 확 넘어가게 되면 약간 이 시험의 정체성에 약간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선에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중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제가 좀 더 원활하게 여러분 강의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간에도 아직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메타버스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가 아직 안 맞는다는 경우가 좀 생기네요. 그죠? 자, 중간에 한번 여러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시스템 테스트를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여러분 아마 시험 접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지금도 제가 기업의 강의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상당수가 이번 시험에 접수를 못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인원이 이번 시험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약간 접수를 좀 일찍 해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시험 주관하는 곳에서 그만큼 수험장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해당되는 문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비정형 데이터, 우리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형 데이터의 키워드는 스키마예요. 그죠? 그다음에 반정형 데이터의 키워드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그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형태,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정형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형과 비정형을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암기하는 거 중요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반정형 데이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1, 2, 3, 4번 보기 중에 정답은 1번이지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로그 데이터는 반정형 데이터다.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답형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1과목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거 미리 알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나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솔루션이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OLTP서부터 시작해서 OLAP, ERP, CRM, SCM 등이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될 걸 미리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저번 차시부터 시작해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너무 고갈이 됐으니까, 너무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우리 사회 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지금 방점이 옮겨가고 있는 경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차시에서는 KMS가 등장했어요. 지식관리 시스템이 등장했고, 자, 이와 같은 문제 우리 ITS 사회 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대표적인 하나의 솔루션 ITS가 제가 보기에는 예상해 볼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1과목의 시험범위 상당히 좁아요. 그죠? 하지만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가는 거랑 여러분 막상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상당히 질적 차이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검정 시험 대부분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어떤 형태에서 출제될 건 미리 예상을 하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 제 강의의 좀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약간 포인트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아,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라는 거. 왜 앞차시에서 그런 유형이 벌써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사회 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교육행정 시스템 나이스라 하게 되고 이 해당되는 교통체계에 관련된 거 ITS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앞차시에서는 KMS가 등장했으니까 또 등장하진 않겠죠. 그죠? 하지만 나이스와 ITS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과목 자, 10번 문항인데요. 이건 앞차시에 등장했어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따라서 이번 차시엔 동일한 문제가 등장하지 않고 예상해 보게 되면 데이터 마트가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DW, DM, 또 데이터 레이크. 저는 이게 한 개의 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 레이크가 나올 수도 있고 데이터 마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데이터 마트는 더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더 최적화된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 DW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객관형 문제에서도 몇 번 출제가 된 문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번 차시의 1과목 나올 예상 문제 큰 그룹핑, 초점 여러분이 갖고 와야 할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전체 7가지입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변화 4가지 너무 많이 나왔고 또한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 그것도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3가지는 항상 고정축으로 출제되는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4가지 그룹핑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을까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시험의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더 편안하게 시험장에 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 기억을 못했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출제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 첫 번째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 빅데이터 본질적 변환 다음에요.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말씀드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기 요인이 뭐고 그와 관련된 통제 방안 연결하는 거 어떤 것인지 해당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 BI랑 BA도 있죠. 그죠? 자, 그런 부분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아까 1과목에서, 1과목에서 1번 문제, 딥러닝과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자, 그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사회조사 분석사, 또는
해당되는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 이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 외곽선이. 그래서 그 경계를 너무 가게 되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1000페이지, 2000페이지를 학습하라 하면 그거는 학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 범위를 좁혀주게 되고 어떤 앞차시에서 출제됐던 주기적 패턴을 이용해서 좀 더 집중도 있게 가성비 있게 공부하기 위한 강의가 바로 메타버스 강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2과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목과 2과목 성격이 달라요. 우리 대학교 수능 볼 때 우리 국어와 수학을 대하던 것처럼 약간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1과목은 시사적인 문제가 항상 한 문제, 두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득점 분포를 보면 1과목은 평균이 7문항 정도 됩니다. 2과목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왜? 꼼꼼하게 학습해야 할 파트가 많기 때문에 대충 두세 번 반복 획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반복하고 꼼꼼하게 숨어있는 국지적인 문제들,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상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주요 키워드라는 것은 분석 업무 프로세스 내재화가 키워드입니다. 이게 우리 책이 어디 있느냐? 맨 마지막, 이 과목의 마지막 부분에 있고 분석 업무 프로세스 내재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직원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활용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걸 우리는 프로세스 내재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준비기가 있고 두 번째는 도입기가 있고 세 번째는 안정추진기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4번은 다 정답이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내재화를 할 때 한꺼번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내재화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솔직히 그죠? 예를 들면 데이터를 생산하고 실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뭐 운송을 하는 부서에부터 전 부서를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이 오답이 1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분석 확산의 장애 요소가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죠? 내일 녹화본도 여러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셔도 됩니다. 녹화본. 자, 사전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 메타버스가 현재 3회 강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3회만 강의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취지가 어떤 거였냐면 1회 때 부족했던 부분을 2회 때 메워주게 되고 1, 2회 때 안 달았던 문제를 3회 때 메워주는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냥 3회 메타버스 강의만 듣고 수험장에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강의 들을 시간이 없으면 문제라도 다운로드 받고 문제답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와 메타버스 강의를 학습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분석 확산의 장애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현재 데이터를 너무 많이 생성하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플랫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다루고자 하는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할 수가 있고 제가 있던 곳도 재직했던 곳도 이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조직이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인원수는 1%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와 같은 데이터 인력 자체가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생성 속도가 정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넘쳐 나오죠. 하드웨어적으로. 자, 이 부분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프로타이핑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타이핑 기억하시면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분석 방법론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KDD,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크게 한 개의 그룹이라고 하게 되고 자, 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폭포스 모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 모델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 모델이 나오게 되겠죠. 자, 프로타이핑 접근법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강의할 때는 휴대폰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얻어지는 장점이 있다면 바로 개발 시간이 단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기에 1, 2, 3번이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번이 맞는 보기지만 1, 2, 3번도 중요한 프로타이핑에 관련된 정의라 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분석 마스터 플랜에 관련된 거예요. 분석 마스터 플랜을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도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이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데이터를 준비하고 여러 단계가 필요하죠. 또 모델링 단계도 있고 평가 단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모델링 단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파트 3 데이터 분석 파트에 보시면 최적의 분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파라미터 값을 계속 조정해 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오차를 최소화되도록 변화가 없을 때까지 우리 무한 반복할 수도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모든 과정들이 반복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는 순차적으로 가고 모델링 단계에서는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오답보기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전체 과제를 반복적 이고 이 부분이 잘못된 키워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 이 과목에서 큰 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문제에서 EA라는 것은 Enterprise Architecture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전사적인 어떤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항상 이렇게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잘못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피 DM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계층이 서로 다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는 3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크리스DM은 4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범위는 어디까지이다? 단계, 최상위 단계가 단계라고 하고, 두 번째 단계를 우리 제네틱 태스크라고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를 우리 세분화 데스크, 스페셜라이즈 데스크라고 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선 제네틱 태스크까지 시험 문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태스크를 물어보는 문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꼼꼼함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시험 막바지에 이르러서 금, 토, 일 날 정리하면 딱 좋은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동안 치러왔던 시험 날짜와 달리 일요일 날 시험이 시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직장인들한테는 토요일 날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시험이 바로 34회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34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한테 가다반 해당된 사이트를 통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급한 대로 가다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 자, 정답은 데이터 탐색에 해당되는 거고, 데이터 2의 제네틱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하향식 접근법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탐색 단계를 물어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뭘까요? 문제 정의가 명확한 경우에 하향식 접근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 탐색이라는 것은 현황 탐색을 의미를 해요. 그죠? 문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현황 탐색을 하는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잘못된 오답보기라는 것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와 같은 문제 탐색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게 되면 어떤 우리 조직에 효과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 자, 해당되는 문제 탐색 단계에서 세부적인 구현 솔루션까지 우리는
차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오답보기라는 것은 세부적인 구현 및 솔루션이 잘못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답형 문제로도 예상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우리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구분했습니다. 구분 이유는 타겟 변수, 목표 변수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우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나누게 되고 우리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서는 4개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강화학습과 지도학습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정답은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해설에 보시면 알파고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상태에서 최적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와 관련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문제, 비록 객관형 문제로 주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단답형 문제로 출제 가능한 것,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준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타겟 변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은 타겟 변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지도학습이 타겟 변수, 즉 비지도학습의 패턴을 참고해서 지도학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준지도학습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고 이와 같은 문제 만약에 이 과목에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 난이도 상에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 해당되는 문제, 우리 디자인 띵킹 고유 명사입니다. 그죠? 이게 그동안 시험 문제에 한 번 단답형 문제 출제됐다 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정답률이 30% 미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디자인 띵킹과 관련된 프로세스 우리 시험 문제 등장 가능하고 디자인 띵킹을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띵킹을 할 때 우리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을 동시에 융합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때 상향식과 하향식, 컨버스와 다이버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단어도 우리 시험 문제의 출제 키워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질의사항이 하나 왔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아마 이번에 답안과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시험장에 가시면 주의사항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차시 빅데이터 분석기서 시험 볼 때 어떤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냐면 답안을 작성할 때 한글과 영어 동시에 작성해도 되고 한글로만 작성해도 되고 영어로만 작성해도 된다. 하지만 한글과 영어로 작성을 했는데 영어의 스펠링이 한 개라도 오타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오답 처리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자인 사고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디자인 띵킹이기 때문에 또는 디자인 말 그대로 띵킹 고유명사니까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하다면 뭘로 쓴다 답안을 한글로 처리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우리 나선형 모델, 우리 앞차시의 33회 때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보면 이번 차시에 34회 차시에 나올 것이 어떤 문제라는 거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폭포스 모델과 관련된 문제 등장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자일 모델, 그죠? 그 다음에 프로타이핑 모델, 이 세 가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번 차시에 나올 확률이 99.9%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는 33회 때 등장했으니까 똑같이 등장하지는 않겠죠. 그죠? 자, 우리 1, 2과목이 끝났고 우리 3과목 때 우리 진행을 하면서 먼저 시스템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한테 어떤 퀴즈도 내주고 여러분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중간중간에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했거나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한 번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0분을 쉬었다가 53분에 우리 마지막 3과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